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유튜브를 보며 세상에 나같이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또 계시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이야기도 한 번쯤은 올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하는 모든 걸 가졌다가 모든 걸 통째로 잃게 된 저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하고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모두 다 이루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와 의절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 가족이 산산조각 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제가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저에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낳고 더 낳을까 생각도 했지만 당시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줄 시간이 없다 생각해서 한 명만 낳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엄마들처럼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아들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때 형제라도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참 후회되네요. 그렇게 외동으로 자란 제 아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늘 엄격하게 대했지만 아들은 저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그날도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공부는 언제 할 거냐는 저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아들은 고집을 부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제 언니와 저 모두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살길 바랬거든요. 결국 아들이 돌아온 밤 저는 그를 앉혀놓고 엄격히 다그쳤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말대꾸를 하길래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약간의 손찌검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일 이후로 저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고 제 말을 늘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도 모자 간의 정이 심하게 깨진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무리하게 용돈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공부를 할 거라고 문제집을 여러 개 산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기뻐하며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속이고 그 돈으로 게임기를 산 거예요. 저는 그때도 남편과 식당 일을 하며 주말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철없는 행동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너를 키우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게 말이 되니? 왜 정신을 못 차려?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서 살아! 아들을 겁주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 아들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힘든 거지 제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도 좀 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고요.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지금 나갈 테니까 찾지 마세요. 저는 이 말도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정말 그 말을 실행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곧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주말 동안 아들 친구에게 전부 전화를 돌려서 3일 만에 겨우 찾긴 했지만 이 일 이후로 저는 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충동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정말 제 아들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집을 나가고 싶을 정도로 아들에게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유서를 써놓고 집을 또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경찰에 전화를 했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느라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습니다. 아들과 닮은 사람이 지나가면 미친 듯이 쫓아가다가 무릎이 다 까져 피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겨우 마주했는데 아들은 사색이 되어 온몸에 땀이 젖은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왜 왔어요? 근데 이왕 왔으니까 돈이나 주고 가시던가요. 여러분이 그때 제 아들의 표정을 봤다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표정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저는 돈 주는 식모처럼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저를 벌레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줘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엄마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들을 키우는 건 식당 일보다 힘들더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행동들이 아들을 더 이기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유서를 쓰고 가출한 날 이후로 아들이 또 집을 나갈까봐 걱정되어 늘 아들의 기분에 최대한 맞추었습니다. 먹는 것도 아들이 먹고 싶은 것 위주로 먹고 아들이 버릇없게 대해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마다 보상으로 돈을 주었어요.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맞춰주자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았고 저와 싸우는 일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행동 때문인지 아들에겐 항상 나만 있었고 우리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성인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면서 점점 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알바를 해서 어버이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착실하게 직장도 들어갔죠. 어릴 때와 똑같이 변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가끔씩 큰 돈을 저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출퇴근을 차로 해야겠다며 저에게 비싼 벤츠를 사달라고 했어요. 버는 돈에 비해 너무 씀씀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더 작은 차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저에게 심한 말을 하더군요. 이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요. 차도 하나 못 사줄 거면서 저를 왜 낳았어요? 벤츠 정도는 있어야 안 쪽팔리게 회사 다닐 거 아니에요. 엄만 저한테 맨날 빨리 결혼하라면서 요즘 벤츠 없는 남자를 여자들이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 결혼 못하면 다 엄마 책임인 줄 아세요. 저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요즘 아가씨들이 우리 아들을 안 좋아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결국 아들의 설득에 넘어가 벤츠를 사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차를 사려고 돈을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저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렇게 아들이 심한 말을 하면 늘 원하는 것을 들어줬던 저의 행동이 나중에 저와 아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합니다. 사실 아들에게 늘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내심 아들이 부모가 되면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동창회에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부러움이 커져만 갔어요. 늘 어서 빨리 손주를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바래왔던 순간이었기에 너무 기뻤고 오랜만에 가슴이 참 빠르게 뛰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벤츠를 사주고 3년이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돈이 나갔지만 결국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며느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맙소사, 외국인 며느리라니. 대체 아들이 어떻게 외국인 며느리를 만났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물어보니 얼마 전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저녁에 바에서 만났고 이후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사랑을 유지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막상 제 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만난 횟수는 얼마 안 될 것이라 생각해 결혼은 좀 이르지 않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저에게 이 정도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없었다고, 엄마는 결혼을 서두르라고 할 땐 언제고 왜 딴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려 하더군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 며느리라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들과 옛날처럼 사이가 멀어지진 않을까,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바뀌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얼른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이후 상견례 전날이 되자 저는 사돈을 뵙게 되면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 종이에 써보며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며 겨우 잠에 들었고 상견례 날이 되어 며느리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상견례였어요. 제가 도착한 상견례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젊은 외국인 아가씨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아들은 며느리의 가족이 예전에 사고로 다 돌아가셔서 며느리가 혼자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혼자 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을걸. 이 사실을 숨긴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지만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가족을 잃은 며느리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 일단 앉아서 밥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보니 한국말도 잘하고 정말 똑부러지더군요. 한국에서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고향으로 간 것이었는데 그때 딱 아들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도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저는 결혼을 빠르게 진행해도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손주를 바래왔기 때문에 아이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제가 늘 듣고 싶었던 답을 바로 해주더군요. 어머니, 늘 손주를 바래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빨리 손주 안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에게 살갑게 웃으며 손주를 안겨주겠다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정말 그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상견례가 잘 끝나나 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그런데 한국은 교육열이 강해서 아이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든다던데 저는 돈이 없어요. 어머니께 손주를 빠르게 안겨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얼른 며느리의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내가 이미 몇 억 이상 모아뒀으니 걱정 말거라.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어. 제가 이 얘기를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지며 저만 믿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늘 주말도 없이 식당 일을 하며 한 푼 한 푼 돈을 모았던 모든 나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늘 힘든 날의 연속이었지만 손주를 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에게는 어딘가 음산한 눈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든 것이 행복하게만 보였으니까요. 이후 아들의 결혼식은 상견례에서 이야기한 대로 3개월 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손주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매일 절에 가서 손주를 얻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드디어 제 나이 75세에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상견례 때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답니다. 제가 놀랄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다네요. 사실 요즘 혼전 임신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남부럽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 아이는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저희 가족을 더 화목하게 만들어줄 희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의 미래를 위해 교육열이 강한 동네로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손자를 자주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고향 요리를 유튜브로 보며 택배로 음식을 만들어 늘 보내주었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 아들 집을 찾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손자와 며느리의 선물을 샀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커플로 입을 수 있는 귀여운 옷을 사두었어요. 아기 옷이 요즘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그 옷을 보며 손주가 얼마나 귀여울지 상상하니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장에서 제일 비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정성껏 반찬도 만들어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75세 노인이 처음 보는 아들 집을 찾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며느리가 주소를 왜 이렇게 적어줬냐고 길을 헤매도록 헷갈리게 적어줬다고 뭐라 하더군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애초에 제가 집에 오는 걸 바라지 않았던 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길을 몇 번을 돌아 겨우겨우 아들 집에 도착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에 당황과 불쾌함이 가득하더군요. 어머님? 뭐야, 개념 없어요? 왜 불쑥 찾아와요? 짜증나게. 이럴 수가.
멀리서 찾아온 저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개념 없냐고 앞에서 말할 수가 있나요? 요즘 애들이 아무리 당돌하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 머리가 아팠고 혈압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겨우 가방에서 물을 마시고 진정을 한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제서야 10분 후에 아들이 나와 문을 열어주더군요. 엄마?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아들도 저를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괜한 행동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에게 살갑게 말을 걸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며느리의 불편한 표정을 내서 모르는 척했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참 마음 한편이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마침 점심을 먹어야 할 때여서 저는 그래도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며느리는 이미 밥을 먹었다며 저에게 직접 식사를 차려서 먹고 설거지를 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는 지금 자고 있어서 볼 수 없다고 점심 먹고 집으로 가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시어머니가 세상에도 있을까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당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없이 찾아간 것이긴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먼 길을 온 저에게 밥도 못 차려주나요? 아들도 너무하더군요. 계속해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에겐 그렇게 큰 소리를 잘 치더니 왜 며느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지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신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며느리가 예민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저 때문에 밉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하더군요. 여러분, 사실 제가 며느리와 아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1억을 줬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냉대하다니. 겨우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끝까지 손재가 깨기만을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계속 눈치를 주더군요. 오늘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들이 올 예정이라 제가 있으면 친구들이 당황스러울 테니 얼른 나가라고 했어요. 옷과 음식을 가져온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청객 취급에 지친 저는 손자를 보지도 못하고 쫓기듯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아들은 그렇게 자기 필요할 땐 저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더니 저를 마중 나오지도 않더군요.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걸까요? 집 가는 길에 혼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우느라 얼굴이 퉁퉁 부은 저를 보고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며 그동안 우리가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며느리까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번 기회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실망이다. 물론 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널 위해서 음식도 가져가고 옷도 사온 먼 길 오느라 지친 시어머니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손자 얼굴도 안 보여주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개념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이번 일은 꼭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애정어린 목소리로 며느리를 혼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남편과 며느리까지 사이가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사과를 하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달래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 정말 예상치 못한 황당한 답이 오더군요. 시아버지, 지금 저 외국인 며느리라고 무시해요? 제가 왜 사과해야 되죠? 사과해야 될 건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거든요? 가족들끼리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당신들 때문에 쉬는 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죠?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이 말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전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참 할 말이 없더군요. 분명 상견례 때는 착하고 다정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아들이랑 살면서 제 아들 때문에 며느리까지 변한 것일까요? 결국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한 남편은 이후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며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두 분 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찾아오래요? 결혼했으면 저 좀 그만 귀찮게 하세요, 진짜. 정말 아들이나 며느리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네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이 어릴 적 철없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크면서 좀 철이 드는 듯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예전 모습 그대로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되려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이 일로 가족 간의 사이가 틀어질까 봐 겁나기도 했고 어차피 말이 안 통하길래 그냥 서둘러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의 교육 방식을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싸우기 싫어서 늘 오냐오냐 해주다 보니 지금 모습이 된 것 같아요. 며느리는 아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이길 바랬는데 지금 보니 제 아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을 가진 것 같네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저는 며칠 내내 알아누웠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집에 간 진짜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손자를 보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참,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제 자신에게 미안해 죽겠습니다. 늘 일만 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젠 정말 일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더군요. 제가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요즘 들어 배가 아픈 적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별일 아니겠지 했어요. 하지만 의사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니요. 참 인생이 더덥더군요. 정말 너무 무서웠고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떠오르면서 나도 이제 친구 곁으로 갈 때가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랑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지병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들에게 말하면 안 그래도 이기적인 아들이 오히려 제가 아프면 간호해야 할 것을 걱정해서 저를 더 멀리하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을 받은 이후로 저는 혼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산 상속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들의 집에 찾아간 진짜 이유도 며느리에게만 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고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입장에서 그나마 며느리가 살갑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같이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며느리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한 순간부터 며느리가 저를 향해 차갑게 막말을 하고 아들은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원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아픈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인 손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손자를 위해서라도 계속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며 아픈 치료를 견디고 또 견디며 어떻게든 더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명절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를 보니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또 제법 많이 큰 것 같더군요. 손자를 보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과일을 먹을 때 저는 무심코 꺼내면 안 될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10억은 모아두었지.
나중에 너희에게 상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 순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재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유산 상속을 고민하고 있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해버렸더군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며느리와 아들이 그 이후로 완전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저에게 1억을 받고 이후로 제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고 저를 찾아오지도 않으며 무심하게 굴던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오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음식을 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말을 걸며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 아이돌 보는데 너무 지쳐서 어머니한테 투정을 많이 부려서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더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는 제가 상견례 때 본 살가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요즘 좋은 투자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 투자처 찾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모아두신 돈 10억 그냥 저한테 맡기면 안 돼요? 돈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낼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해본 듯 했어요. 물론 제 돈이긴 하지만 가족으로서 어떻게 재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태도는 참 고마웠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겐 늘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돈을 빼앗아 갈 정도로 개념 없고 파렴치한 아이들은 아니라고 그땐 생각했었죠. 이후에도 며느리는 저에게 투자를 위해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 부담스러워서 늘 거절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는 저에게 돈을 주면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혹했지만 저는 돈으로 거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만 잘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날 이후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아들이 갑자기 살가워졌고 예전과 달리 저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변화한 모습이 정말 기뻤고 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나를 무시하던 애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봤자 몸이 아픈 저한테 좋을 것도 없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떤 계략이 시작이었는지 말입니다. 둘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심을 마주치고 저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을 가서 제가 손자를 봐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열이 올라 급하게 응급실을 찾았죠. 정말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했지만 다행히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빠르게 열이 내렸고 아이가 필요한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아 혈액 검사를 하고 예방접종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 아이의 혈액형이 아버지와 맞지 않네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손자가 아들과 혈액형이 맞지 않다니요. 저는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의 아이가 분명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의사는 차분하게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다면 친자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얻은 손자인데 우리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병원을 다녀온 후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라고 계속 생각했지만 설마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순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체 왜 저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받은 종이에는 그토록 사랑하던 제 손자가 제 아들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고민하며 분노했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밝히고 며느리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찾아갔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답이 참 뻔뻔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아드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딴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어요. 그 애는 그걸 알면서도 저와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한텐 죄송하지만 저랑 남편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왜 꺼내요? 어차피 저흰 결혼했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요즘 입양도 많이 하니까 어머니도 그냥 진짜 손자다 생각하고 늘 했던 것처럼 잘 대해주세요. 그럼 문제 없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의 뻔뻔한 모습이 참 소름 돋더군요. 그날 이후 손자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올 때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세 명이서 단란하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 슬픔을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나도 낯설고 섬뜩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틈 사이로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한 대로 처리해. 대출 다 땡겨서 받고 신용불량자처럼 보이게 해. 지금 방법이 없어. 투자도 안 한다잖아. 아들이 빚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될 판인데 돈을 안 주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투자 얘기를 저한테 계속 꺼냈기 때문에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뒷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 받으면 다시 돌아갈게. 당신 아들 데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맡은 일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정말 배신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손자의 친아빠이자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결국 이 통화를 듣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며느리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와의 통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며느리는 언제부터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상견례에서 돈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제가 재산이 더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제 재산을 모두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제 아들이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후 저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반박하더군요.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어요.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얼른 돈이나 주세요. 요즘 저희 투자 공부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돈 안 주시면 저 무리하게 저 대출도 받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통화가 떠올라서 아들에게 절대 대출을 받지 말라고 사정하며 말했지만 아들은 오직 돈만을 요구하며 제 모든 경고를 무시했죠. 아들의 눈에는 제가 하는 말이 그저 돈을 주기 싫어하는 부모의 핑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계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들은 이미 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절대 몇 년 안에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텐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길래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고민했지만 아들에게 제가 들은 며느리의 불륜 사실이 담긴 통화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끔찍한 음모를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숨긴 채 며느리가 너를 통해 내 재산을 빼돌려서 외국으로 혼자 가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의 말을 단 하나도 믿지 않고 저를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이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갑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막 저항을 하는데 자기들이 정신병원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같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왜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요? 오히려 아픈 곳은 따로 있는데. 저는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소리를 질렀고 계속해서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다음 장면이에요. 갑자기 2명의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오더군요. 바로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해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망상에 빠져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정신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그렇게 며느리의 마지막 말과 함께 병원 직원들이 저를 끌고 갔고 저는 결국 정신병원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아무리 며느리를 사랑해도 저와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저를 보내버린 아들이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3일째 음식도 먹지 않고 죽은 듯 지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빨리 죽는다 생각해야겠다 하며 완전히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다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퇴원을 시켜주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과 친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저는 아들을 당장 며느리와 이혼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가 있는 동안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더 많이 꾸미고 있었더군요. 특히 제 돈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통장에서는 돈을 빼가더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 돈을 탐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모두 가지고 외국으로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 변호사도 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곧바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되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며느리가 제 상황을 알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제 모든 계획을 미리 알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 어이없게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는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는 거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더 힘 빼지 말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세요. 제가 남편이랑 어머니 불쌍하니까 1억 정도는 드릴게요. 참나, 제 돈 10억을 가져가고 1억만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대놓고 드러내더군요. 그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고 오로지 돈만을 바라는 욕망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아들을 진짜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꼴 보기 싫으시면 남은 카드도 비번 다 내놓으세요. 이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지고 협박하다니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제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듯 했어요. 재산을 가지기 위해 제 아들을 철저히 이용한 것이지요. 저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저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결국 제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이혼하고 정신 차리겠다는 아들을 믿고 제 재산을 거의 다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 며느리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느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저를 희망 고문했고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며느리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불륜을 모르고 있었기에 며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빼앗긴 재산과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 매일매일 너무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한국에 온 목적, 즉 며느리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이더군요. 제 친구의 아들이 경찰인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예전에 제 며느리를 본 적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이 일이 범죄 조직의 계획인지 개인의 계획인지 알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가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좋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로 안에 들어가 있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절대 안 된다고,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수리기사를 불렀고 무작정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 인생 태어나서 그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5만 원권 현금으로 돈을 뽑아서 캐리어 안에 가득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을 불러 이 모든 돈을 가져왔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맘대로 집에 쳐들어오래. 내 돈 내놔. 그게 왜 네 돈이니? 개념 좀 챙기렴. 그리고 너 이럴 때가 아니야. 경찰이 곧 널 잡으러 갈 거라고.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모든 돈을 되찾고 며느리가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과 며느리의 불륜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경찰들이 찾아오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경찰을 피해 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선 졸지에 평생 미래를 꿈꿔오던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저는 돈도 되찾으니 아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황량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고 저도 제 핏줄이 아니었지만 손자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떨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떠나고 난 후 모든 분노와 원망을 저에게 쏟아부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왜 돈을 진작 주지 않아서 이 사단을 만든 거야? 돈을 줬으면 외국으로 안 도망갔을 거라고. 불륜도 안 저질렀을 거라고.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세상에, 며느리의 범죄와 불륜이 제 탓이라뇨.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빗으로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보자고 설득했고 더 좋은 사람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고 점점 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다가 나중에는 가구를 부수고 물건을 던지며 저를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춘기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지라 저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정신병원에 잠시 보내서 치료받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온 직원들이 아들을 데려가는 날 아들은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 아들의 비명을 들으며
저는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끝내 제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아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두었고 앞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부를게요. 이제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잘 지내세요. 이 말을 끝으로 아들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를 많이 원망한 모양입니다. 저는 아들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아들, 손자와 단란한 가족을 꿈꿨지만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대체 일이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걸까요? 제 재산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미리 줬다면 둘이 잘 살았을까요?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남편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남은 것이 없으니 제가 모아둔 돈 쓰면서 남은 인생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멀리 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꼭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 보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하면서 종종 이 채널로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들 많이 듣고는 합니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막상 사연을 보내려니까 살짝 어색한 것 같네요. 저의 사연은 정말 역겨운 짓을 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참다 못해서 결국 복수를 하는 얘긴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 졸업 후 동네 테니스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반했다며 한 달 반을 꼬박 귀찮게 쫓아다녔고 저는 이 동아리를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그 동아리 안에서는 절대 남자친구를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나요? 제가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계속되는 사랑 공세에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회계사로 자신의 회계법인을 새롭게 차리기 위해서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재무 회계 담당자고요. 직무가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의 사이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고 동아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테니스 동아리 대표 커플이 되어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지없이 터지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요. 남편은 회계법인을 차리기 위해 차릴 위치를 알아보다가 원래 원하는 자리는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혼인을 준비하면서 회계법인도 준비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을 돕기 위해서 빠르게 상견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돕는 것도 결혼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상견례는 완료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사위로서 며느리로서 집안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상견례를 일부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은정아, 비록 내가 지금은 아직 회계법인 차리기 전이고 준비 상태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랑 결혼 준비도 같이 잘 해내가고 싶어. 나 오빠 믿어. 믿으니까 상견례를 차라리 빨리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야 양쪽 집안에서 얘기 오고 가기도 편할 테니까 우리 상태 오픈하는 게 서로 편하고 어차피 필요한 과정일 거잖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그래야 오빠 회계법인 차리는데 도움도 더 받을 수 있고. 음? 상견례를 벌써 하자고? 너무 이르지 않나? 뭐, 나야 뭐 큰 상관은 없지만 보통 상견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최대한 늦게 하는 걸로 미룬다던데. 우리 은정이는 아닌가 보네. 멋지다, 우리 은정이. 고마워. 역시 나한텐 우리 은정이뿐이야. 내가 쫓아다닌 보람이 있다니까 정말. 아이고, 이팔불출.
나는 오빠가 준비하는 회계법인도 얼른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얼른 우리 결혼 진도를 앞당기려면 상견례 먼저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였어. 오빠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네. 잘 생각했다. 기특해. 말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할까. 우리 은정이는 정말 완벽해. 천사야, 천사.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인지 정말 모르겠다니까. 못 말려, 진짜. 상견례에서도 이렇게 티내려고? 조금 자제해 주셔요. 아, 맞다. 그러면 오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상견례 원하시는 날짜 있는지 한번 여쭤봐.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엄마랑 아빠도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부모님한테 당장 말씀드려서 날짜 잡아볼게. 고마워, 은정아. 뭐야, 맨날 고맙대.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사랑해. 집에 벌써 다 왔네. 우리 은정이랑 헤어지기 싫다. 이제 곧 같이 살 거니까 지금은 조금 참아야겠지? 그러게. 벌써 집에 도착해버렸네. 나도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항상 아쉽다니까. 그래도 오빠 말대로 우리 곧 같이 살 거니까 오늘은 참아 봅시다. 나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 볼게. 내일 만나. 조심히 들어가. 가는 거 보고 출발할게. 사랑해. 테니스 동아리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는 어느새 닭살 커플이 되어갔고, 저도 1년 동안 남편을 만나오면서 이렇게 저와 잘 맞는 사람, 같이 있을 때, 같이 놀 때 제일 재밌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결심도 그때 바로 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상견례로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 전까진 말이죠. 저와 남편은 평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서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미 서로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략 얼마나 버시는지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경찰이셨거든요. 경찰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여전히 현직에 계시다 보니 그걸 남편은 참 멋지다고 해줬고요. 그리고 상견례에 앞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서로의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가감없이 부모님들께 꼭 미리 말하고 오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대화들이 오간다면 분위기도 분위기고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른 이미 결혼한 선후배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수 없는 상견례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선배와 후배를 만나서 명심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따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정말 훅 가 있더라고요. 남편과 만나서 상견례 전에 부모님께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미리 풀어들어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질문보다는 덕담 위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자는 작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상견례는 모두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자기가 그런 실수 서로 안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저희는 미리 와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함께 뵙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제 어머니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직 경찰이셔서 급하게 현장 검증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이라 조금 늦게 도착하실 것 같아요. 먼저 식사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 지석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석이 애미 되는 사람이고요.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석이가 누구를 닮아 이렇게 미남이고 똑똑한가 했더니 다 부모님 닮아 그런 것이었네요. 아이, 참, 장모님도 역시 사위사랑은 장모님밖에 없나 봅니다. 저희 먼저 그럼 식사 시작해 달라고 하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늦으신다고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하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사부인.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식사 시작하시죠. 여기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더니 저희 아빠도 다행히 많이 늦지 않게 상견례 식사 자리에 도착을 하셨고 무사히 상견례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흘러가자 이 결혼까지도 쭉 무난하게 잘 흘러갈 거라는 뭔가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자 결혼 준비는 정말 일사천리로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원래 결혼이 그런 것이겠죠?
그러다가 저는 결혼 전에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고 말았답니다. 바로 제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요즘엔 그런 게 흠도 아니라고 해서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나도 반겨주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가 고맙기도 하고 축복 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했거든요. 여보, 나 요 며칠 계속 속도 더부룩하고 맨날 뭐 먹지도 못했잖아. 난 결혼 준비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를 몇 달 쉬는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나보고 임신이라는 거 있지? 여보, 나 너무 얼떨떨해. 우리가 혼전 임신이라니. 뭐? 그게 정말이야? 와, 내가 결혼과 동시에 아빠가 되는 거라니. 나 너무 행복하다. 여보 고마워. 난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야. 바로 여보 덕분이지. 우리 이제 새 식구가 됐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잘할게. 사랑해. 고마워. 이 소식을 얼른 장모님, 장인어른께 알려드려야지. 우리 부모님께도 내가 말씀드릴게. 으이구, 그렇게 좋아? 정말 못 말린다니까. 알겠어. 여보가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내가 다 기쁘다. 우리 부모님한텐 내가 지금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껜 여보가 잘 말씀드려줘.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거야. 이건 집안의 경사잖아, 경사.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여보가 왔을까? 나 너무 벌써부터 설렌다. 우리 아긴 딸일까, 아들일까? 아이, 참. 여보도 아직 8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대. 얼른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드리고 와. 나도 전화드릴게.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더 빠르게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남편과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과 태교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신혼집은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출산한 후에 전적으로 맡아주시게 될 걸 생각해서 시댁 동네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도 아빠처럼 경찰은 아니셨지만 공무원이셔서 저처럼 낮부터 저녁까지는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있어야 했거든요. 남편도 자기의 회계법인을 새롭게 차리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저보다 더 정신이 없을 때였고, 저도 대기업에서 재무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기가 나오는 시기는 정말 바쁜 시즌이라 전적으로 육아를 맡아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부모를 쓸까 생각도 해봤는데 남편의 회계법인을 차리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어서 그마저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정말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인 거 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아기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나뿐인 손주 본인이 직접 육아 도와주고 싶다고 먼저 흔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맡기게 됐죠. 그래서 신혼집을 시댁과 가깝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떨어져 앉아서 몰랐던 저희 시아버지는 유독 불필요한 터치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불필요하게 어깨를 잡으실 땐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조금 불쾌하더라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불편해도 막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시아버지라는 존재였으니까요. 남편은 회계법인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도 혼자 먹을 거면 밥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니 같이 식사하자고 해주셨고 저는 자주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새아가 오늘도 저녁 혼자 먹니? 요즘 우리 지석이가 회계법입 차린다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새아가를 이렇게 혼자 독수공방하게 만들었네. 내가 대신 미안해. 우리 집 늘 새밥하니까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되거든. 거리도 가까운데 우리 집 와서 저녁 먹고 가라. 응? 아,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제가 가서 밥 해주시는 거 얻어먹고 그러면 너무 염치도 면목도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요.
우리 손주 세상에 나오면 앞으로 내가 잘 챙겨줄 건데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우리 집에 저녁 때마다 와. 나는 맨날 하는 거라 괜찮다니까. 사부인께서도 공무원이라 일하시고 사돈어른께서도 현직 경찰이셔서 친정에 가도 저녁 같이 먹고 하기 힘들 거 아니니 거리도 멀고 여기가 친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와라.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동이네요. 네, 그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안 갈 수 없죠. 갈게요. 지금 가면 될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지금 오면 된다. 우리 집 비밀번호 알지? 치고 들어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셔서 마음 놓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됐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시아버지께선 굳이 시어머니가 아닌 제 옆에 앉으시면서도 반찬도 놔주시고 어깨도 쓰다듬으시고 한 번은 제 허벅지에까지 손을 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시아버지가 제 허벅지에 손을 대서 일어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아주 음흉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자 시아버지의 터치가 저는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졌고 저는 결국 외식을 한다고 둘러대거나 남편에게 뭐로도 밥은 집에 와서 먹고 다시 회사로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서 지내는 제삿날이 됐습니다. 저는 음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시댁에 와 있었죠. 시아버지는 하루 쉬는 날이라면서 하필 집에 계셨고요. 저는 속으로 시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기만을 바라면서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할 재료 중 몇 가지가 빠졌다면서 시장에 가서 금방 사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홀몸도 아닌데 쉬고 있으라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시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고 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굳이 따라 나서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잠시 쉬고 있으라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가 누워있는 작은 방으로 슬그머니 오시더니 제 몸을 야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뱉으셨죠. 아, 역시 우리 며느리 테니스 하던 몸이라 탱탱해. 아주 그냥 만지고 싶다니까. 정말 참기가 힘들구만. 네? 뭐라고요? 아버님, 작은 방까지 오셔서 굳이 제 몸을 훔쳐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말 불쾌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세요.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이쁜이도 내가 싫은 게 아니잖아. 그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지는 거에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야. 다 알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급발진을 해? 어? 편하게 누워있어. 난 우리 이쁜이 감상 좀 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아버님께서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 편히 누워서 쉬고 있겠어요? 어머님 보시기에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어떻게 며느리인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 참다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자 알겠다면서 잠시 베란다로 가서 담배를 찾아 물면서 다시 제가 있는 방으로 시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임산부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짓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이쁜이도 곧 내 여자 될 거야. 내 아들 여자면 내 여자이기도 하지. 어차피 내 아들이지만 지석이가 젊은 것 빼곤 나보다 나을 게 뭐야. 요즘 회계법인인가 뭔가 차린다고 우리 이쁜이 혼자 심심하게 두잖아.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고, 어? 뭐라고요? 그러고도 당신이 시아버지야? 이렇게 저희 남편 몰래 자꾸 역겨운 짓 하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희 아빠 현직 경찰인 거 잊으셨나 본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참교육 당해보세요. 친정 아빠한테 말씀드리러 갈 겁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자 시아버지는 누가 네 말 믿어줄 것 같으냐면서 증거 있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찍찍 피워대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있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역겹더라고요. 저를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저한테 담배 연기를 내뿜다니요. 시아버지는 정말 제가 현직 경찰의 딸이라는 걸 한참 간과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제사 음식을 하러 가는 길부터 지금까지 전부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 시아버지가 알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 그렇게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현직 경찰인 저희 친정 아빠에게 달려갔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의 인생이 말 그대로 파멸되는 게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아빠, 저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으려고요. 시아버지가 절 희롱하고 임신한 저한테 담배 연기까지 내뿜으면서 내 여자가 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어요. 저 아빠한테 배운 대로 녹취록 가지고 있어요. 아빠한테 드리러 갈게요. 지금 서에 계시죠? 뭐?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돈이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롱을 했고 증거까지 있단 거냐? 아이고,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지만 상견례 때는 멀쩡해 보이던 양반이 뒤로는 업무를 캐고 있었군. 내가 우리 딸 건드린 놈 가만둘 것 같아? 아주 호되게 혼내주고 인생 파멸나게 해줄 거야.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어. 네, 아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남편 지석 씨랑 착하고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 봐서 열심히 참아보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파국이 될 것 같아요. 멈추는 게 맞겠더라고요. 진작 참지 말고 아빠한테 말할 걸 그랬어요.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불쾌하다고 말해야지. 그래, 물론 시아버지니까 그러기 힘들었겠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아빠한테 바로 말하지 그랬어. 아빠가 현직 경찰인데 경찰 아빠 뒀다 국 끓여 먹을래? 너희 시아버지 제대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딱 기다리라 전해라. 그럴게요. 고마워요, 아빠. 서해 가서 마저 이야기해요. 녹취록도 드릴게요. 진술서도 써야죠. 그렇게 제사 음식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가 장을 다 봐오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그새를 못 참고 저를 또 희롱하고 담배 연기까지 피우는 바람에 저는 아빠가 계신 경찰서로 가서 시아버지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모두 시아버지니까 전혀 미안하거나 참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은 이제 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것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더 노골적으로 절 희롱하고 만지려고 했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없어진 걸 알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어디 갔냐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정말 신고하진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있는 사실을 고지고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셨더라고요. 제가 몸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 보여서 집에 돌아가 쉬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 사이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다하고 시아버지를 아빠와 함께 체포하러 갔습니다. 아니, 사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 오늘 제사인데 새아가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 해서 저희 지석 아빠가 돌아가 쉬라 했다던데 어떻게 같이 오셨네요?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절 희롱하셨어요. 자꾸 어깨 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옆에 앉아서 귀에 바람도 넣으시고 전 제 남편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신한 저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보고 아버님 여자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어머님, 이러면 아버님과 이혼하세요. 참고 살지 마세요. 네? 사부인, 이런 일로 찾아뵙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 아내 김영철 씨 계십니까? 그놈이 제 딸을 그동안 희롱하고 담배 연기까지 뿜었단 걸 이미 경찰서에서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제 딸이 신고했고 제가 접수해서 김영철 씨를 친히 체포하러 온 거거든요. 뭔 소란이야? 뭔데 그래? 사돈, 너 결국 네 아빠 끌고 온 거냐?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야. 그 창피하지도 않냐?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생사람을 잡아? 이런 개새끼 입 다물어. 지금 네 모가지 꺾어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이 변태 새끼야. 김영철 씨, 당신은 내 딸 은정이를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온 혐의를 받아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세게 받으셔야겠습니다. 알겠냐, 이 변태 새끼야? 아빠, 진정하세요. 아무리 범죄자여도 아빠 손 더럽히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른 서해 가서 죗값 치르게 해주세요. 얼른요. 증거도 없이 사돈이 지금 경찰이라고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되는 겁니까? 예? 나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여보, 나 아니야. 아니라고? 어머님,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녹취록이랑 증거 다 보여드릴게요.
아버님이랑은 이혼하세요. 그 편이 훨씬 나아요. 증거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단 아빠, 범죄자 좀 끌어내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마저 이야기 좀 하고 다시 서로 갈게요. 그래, 은정아, 사부인, 실례가 많았습니다. 너는 따라 나와, 이 개새끼야. 오늘이 네 인생 파멸로 가는 날이야, 알아? 이 성범죄자 새끼야. 넌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아? 우리 딸은 합의는 없어. 넌 감방에 가게 될 거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감히 현직 경찰 딸을 건드려? 이 변태 새끼 손발을 다 꺾어버릴까 보다. 뭐? 그럼 증거가 다 있단 거야? 아니, 언제부터 녹음을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동안 다 녹음을 했다고? 야비하게 이러기 있어? 잘못했다. 제발, 감옥만은 가지 않게 해줘. 제발, 어? 성범죄자 주제에 말이 많네요. 아빠, 저 이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태교에 안 좋잖아요. 가요, 어머님. 우선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에게 수갑이 채워져서 질질 끌려가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남편도 지금 얼마나 바쁜지랑 상관없이 당장 집안에 큰일이 났으니 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까지 모두 시댁으로 모인 지금 저는 그동안의 시아버지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랑 어머님께선 상상도 못하셨겠지만 아버님께선 저한테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오셨어요. 증거도 있고요. 들으시면 충격받으실까봐 듣는 건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아버님께선 저에게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식사하러 오라고 해주셨잖아요. 제가 혼자 먹는 거 마음에 걸리셔서 그러신 거겠죠. 저도 좋은 마음으로 갔고요. 죄송해요. 진정이 안 되네요. 이게 다 정말 사실이야? 내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점점. 엄마도 아무 말 안 하시고 분위기를 보면 정말 사실 같은데 우리 아빠가 대체 왜 며느리인 여보한테 그런 짓을. 여보 말이 다 사실이면 여보 잘못 아니니까 침착하고 천천히 말해봐. 난 아까 이미 새아가한테 대충 들었다. 사실 너희 아빤 못된 손버릇이 좀 있었어. 내 친구들한테도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내 친구들이랑도 나는 연을 끊고 살았단다. 근데 잠잠해졌다 생각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줄도 모르고 아마 내가 집에 있을 때 회사에 가서 다른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겠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석이 아빠니까 그래서 나도 버텨왔던 거다. 근데 며느리까지 건드리다니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사람인 거 이미 알고 계셨군요. 어쩐지 제가 아빠랑 같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버님을 성범죄자 취급하면서 데리고 나갈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짚히는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거였군요. 어머님, 왜 참고 사셨어요? 왜? 엄마, 그게 사실이야? 우리 아빠가 그런 여자의 발정나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엄마 친구들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내까지 건드리려다 걸린 거고? 그걸 왜 숨기고 살아? 왜? 왜? 여보, 어머님도 나한테까지 이러시는 줄은 모르셨어. 아버님께서 나한테 한 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돼. 내가 시댁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굳이 내 옆에 앉으셔선 내 어깨 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옆에 앉아서 귀에 바람도 넣으시고 난 여보랑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임신한 나한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아버님 여자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 여기서 내가 더 어떻게 참겠어. 나 정말 힘들었어, 여보. 그리고 어머님, 이런 아버님과 이혼하세요. 더는 참고 살지 마세요.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내 아버지라니 너무 끔찍해. 다 거짓말이면 좋겠다. 차라리 전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동안 평범하게 회사 다니시는 줄로만 알았지 이런 나쁜 버릇이 있는 줄이야.
지석이는 아무 잘못 없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지석인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나도 지석 아빠가 계속 그 버릇 못 고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널 그렇게 자주 저녁 식사하러 오라고 하지도 않고 조심시켰을 거다. 정말 미안하다. 이건 모두 다 내 불찰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 잡으면 되죠. 저희 아빠 현직 경찰이시잖아요. 정말 아주 개 박살을 내고 계실 거예요. 실형을 살게 되실 거고요. 제가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어머님, 이 동네 떠나서 저희랑 같이 이사해요. 네? 그래. 절대 합의해주지 마. 그런 인간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감방에 가서 10년, 아니 20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고 깜빵에서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보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회계법인에서만 미쳐가지고. 여보 탓 아니야. 범죄자가 나쁜 거지. 난 어머님이랑 이 동네 뜨고 싶어. 여보, 범죄자인 시아버지가 구속되고 나면 어머님도 여기서 사시는 거 절대 편하지 않으실 거야. 알잖아. 우리나라 얼마나 소문이 빠르고 찔긴지. 그러자. 그래. 그게 좋겠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몰라봐줘서. 내가 너무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다신 안 그럴게. 아니야, 여보. 난 여보 상황 충분히 이해하는 걸. 내가 참은 거야. 우리 가족 평화 위해서. 근데 참을 수 없는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으시려는 아버님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뿐이야. 진작 왜 말하지 않았나. 오히려 후회된다니까. 이렇게 속 시원하고 후련한 걸. 어머님께서도 이혼하시고 새 인생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 어머님이 무슨 죄야,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내가 손주 나오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도록 할게. 이사는 너희 편한 곳으로 알아봐라. 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만 구해주면 돼. 이 집 빼고 나 혼자 살 거니까 큰 집도 필요 없다. 이 집 팔고 남는 돈은 너희 써라. 난 내 살 집 하나면 되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랑 계속 근처 살아요. 어머님도 새 인생 사셔야죠. 정말 감사해요.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 여보, 나는 오늘 일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 평범한 회사원이기만 한 줄 알았던 아빠가 그런 더러운 버릇을 가진 범죄자였단 걸 알게 된, 그리고 그럼에도 나랑 엄마랑 여보는 여전히 가족이란 거. 범죄자는 어떻게 살든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그러고 살아요. 네? 여보, 그러자. 자책하지 말고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자. 우리 아가도 곧 태어날 거잖아.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만으로도 충분한 걸. 그래, 그러자꾸나. 내 소중한 손주한테 그런 범죄자를 만나게 할 수는 없지. 존재 자체도 숨기자고 죽은 걸로 하자꾸나. 콱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심정이야, 지금. 솔직히. 어머님,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안 좋은 기억들 다 떠오르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 잊고 편히 쉬세요. 저희랑 같이 손주 보시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다시 시작해요. 네? 그래, 엄마. 엄마도 충격이 컸을 거고 여보도 그랬을 텐데 우리가 너무 오래 얘기했다. 그치? 어차피 장인어른께서 사건 경위는 다 말씀해 주실 테니까 우린 안정을 취하고 있자.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이제 엄마 인생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혼 바로 하면 되잖아.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 못할 거 없지. 우리 아들 지석이도 다 커서 어엿한 가정 꾸렸는데 내가 이혼한 게 뭐가 흠이라고. 게다가 그런 범죄자 손주로 크게 할 순 없다. 얼른 하루빨리 이혼하고 털어버려야겠어. 손버릇 안 좋을 때부터 그냥 콱 신고를 해버렸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그냥 내 친구들이랑 연을 끊고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더러운 욕망엔 끝이 없었던 거구나. 이럴 때 우리 사돈이 현직 경찰이라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일이 사실 그냥 가족끼리면 원만히 합의 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 요즘 세상인데도 말이야. 그런데 현직 경찰로 사돈께서 든든히 지키고 계시니까 나도 추가 진술을 하는 게 그인가 죗값 치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죗값이야 더 과중되겠지만 어머님께서 내키지 않으시면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죗값 치르게 할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 인간한테 제대로 죗값 치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진술하시는 거 찬성이에요. 맞아, 엄마. 괜히 무리하지 말고. 엄만 지금도 충분히 힘들 텐데. 아휴, 난 아들이란 놈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진짜 머저리다 머저리야. 자책하지 마라, 지석아. 넌 잘못이 없어. 새아가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 잘못은 없잖니. 잘못은 죄 저지른 그 인간이 했으니 죄값 달게 받아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서 반드시 가중처벌 받게 만들 거다. 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날 밝자마자 저랑 같이 저희 아빠 경찰서로 같이 가요. 가서 아주 죄값 제대로 치를 수 있게 진술하고 오자고요. 세아가 말이 다 맞다. 그럼 우리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자러 갈까? 난 들어가 볼 테니 너흰 너희 집 가서 편히 자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네, 어머님, 그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저는 시댁으로 남편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평소처럼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저희와 같이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아침상을 든든히 먹고 아빠가 계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감방에 쳐넣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저희 아빠 현직 경찰 참 든든하죠. 제 뒤에서 시어머니가 뻘쭘하게 저와 아빠를 바라보고 계신 걸 눈치채셨는지 아빠는 시어머니한테 유감이라면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그동안 저희 남편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다면서 가중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진술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아빠는 눈빛이 번쩍하면서 이쪽으로 모시겠다고 하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를 내주셔서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진술하시죠. 제가 꼭 용기 내주신 만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빠랑 진술을 다 마치시고 나자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다시 시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알아보러 갔죠. 저와 제 남편이 회사 다니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시어머니가 근처에 살 수 있는 곳까지 두 채를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저와 남편의 회사 중간쯤에 좋은 매물이 있어서 예약까지 걸어놨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빠가 아무래도 저한테만 이러지 않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시아버지를 잡아두고 시아버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거기서 처음엔 쉬쉬하다가 경찰이라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거짓을 말하면 다 같이 깜빵에 쳐놓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그제서야 시아버지가 회사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걸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계속 승진이 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역시 저의 예상이 아주 적중하는 순간이었죠. 막상 그게 사실이라고 듣자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요. 아빠께선 현직 경찰의 딸을 건드린 만큼 모든 걸 다 수사하고 걸고 넘어져서 어떻게든 감방에 오래 살게 하겠다고 인생 파멸되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도 전했죠. 시어머니는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면서 본인도 추가 진술하길 참 잘한 것 같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도 곧 가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제 곁에서 저와 제 아이를 지켜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저희 친정엄마, 친정아빠도 제 뱃속의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산의 고통에 대해 찾아볼 땐 손발이 저릿할 정도로 공포가 몰려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 아가에게 범죄자 할아버지는 떼놓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합니다.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건 절대 참지 마세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참으면 괜찮은 줄 안다는 걸요. 그 상대가 시아버지든 시할아버지든 깜빵에 가게 만들면 된다는 것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바람대로 시아버지와 바로 이혼을 해버리셨고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